고대 중북 문헌이죠. 서경의 홍범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오행사상. 이게 참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다르게 읽힐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정말 신기하죠.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오래된 텍스트가 중국 한나라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을 거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고문원 연구가 아니고요. 뭐랄까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의미가 계속 바뀌어 온 거죠.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네, 철학 논문도 있고 역사 연구, 또 특정 학자의 해석을 깊이 파고든 글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근대 민족주의 사상가의 시각까지 정말 다채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요, 단순히 홍범이 이거다, 오행이 저거다, 이걸 아는 걸 넘어서요, 이 아이디어들이 각 시대의 필요랑 어떻게 만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깊은 철학적인 성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네네. 혹은 민족의 정체성을 만드는 이야기로 재탄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변화의 맥락을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부터 가볼까요? 홍범의 탄생 배경,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우선 그 전통적인 이야기는 이렇잖아요.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어설 때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현인이었던 기자한테 나라 다스리는 법을 물었다. 네. 그랬더니 기자가 비법처럼 전수해 준 게 바로 홍범구주. 9가지 큰 법규범이다 이거죠. 네, 물론 학교에서는 이 기자 전수설 말고도 이게 진짜 그 시대 글이 맞냐 아니면 뭐 후대에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위장 논란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설령 후대에 정리된 글이라 해도 적어도 중국 한나라 초기에는 이미 아주 중요한 고대의 지혜로 여겨졌다는 거죠. 널리 읽혔고요. 아, 그 자체로 이미 영향력이 컸던 텍스트다. 바로 그겁니다. 네. 그 9가지 규범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오행이죠. 물, 불, 나무, 쇠, 흙. 네. 이 5가지 요소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이라고 본 건데요. 자료 보니까 각각 성질 설명도 재밌더라고요. 물은 아래로 흐르고 윤샤, 불은 위로 타오르고 염상. 그렇죠. 나무는 자라나고 규칙, 쇠는 변형되고 총겁, 흙은 생명을 키우고 가석. 네. 심지어 맛하고도 연결시키잖아요.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단맛. 여기서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홍범이 이 오행을 그냥 자연현상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걸 인간사회의 질서, 그러니까 이륜이라는 것과 직접 연결시켰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륜이요? 그 부모 자식 간의 친함, 임금 신하 간의 의리, 뭐 이런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네,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관계의 기본 원칙. 아, 그러니까 단순히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넘어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로까지 이걸 확장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홍범 시작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곤이라는 사람이 홍수를 다스리면서 이 오행의 순리를 막 어지럽혔대요. 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인간사회 질서, 즉 이륜까지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아, 반대로 그의 아들 우우는 하늘로부터 이 홍범구주를 받아서 그 원리대로 다스렸더니 비로소 이륜이 바로 섰다.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러니까 오행의 조화가 깨지면 사회 윤리도 무너지고 오행 질서를 따라야 사회도 안정된다, 이런 생각이었군요. 그렇죠. 자연 질서랑 사회 윤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후대 유학에서도 이런 관점이 계속 이어졌다고 자료에 나오죠. 얘기 같은 데 보면 뭐 성인이 법을 만들 때는 오행으로서 바탕을 삼는다. 이런 구절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행이 단순히 5가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올바른 관계와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윤리적 기반으로 인식되었다는 점. 이게 홍범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윤리적 기반으로 출발했던 오행 사상이 시간이 흘러서 중국 한나라 시대에는 어떻게 좀 다른 옷을 입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네. 혼란했던 시대를 끝내고 통일 제국을 세운 한나라에서는 이 홍범이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떠오르는데요. 특히 역사가 반고가 편찬한 한서의 오행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한나라 통치자들한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통치가 하늘의 뜻, 즉 천명에 부합한다.
이 정당성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문제였죠. 아, 그렇죠. 중요했겠네요. 이때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후에 그 복성이라는 학자가 구전으로 전했다고 알려진 홍범이 아주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 겁니다. 아하. 특히 동중서 같은 학자들이 이 오행 이론을 활용해서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좀 비정상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식, 월식, 지진, 홍수, 기근, 네. 심지어는 기형적인 동식물이 나타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봤다는 거죠? 하늘이 보내는 신호?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제2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군주의 정치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이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재밌네요. 네,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오행의 조화가 깨져서 제2가 나타나고 이걸 보고 군주가 반성하고 정치를 바로잡으면 다시 하늘의 뜻에 부합하게 된다. 뭐 이런 논리죠. 이게 하나의 학문처럼 발전해서 제2학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 반고의 오행지는 이런 제2현상들을 짤 모아서 정리하고 해석한 기록? 뭐 그런 셈이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그 구조를 보니까 홍범 원문을 딱 인용하고 깅외, 거기에 제2 관련 해설, 전외를 붙이고 다른 학제들 설명, 솔외를 더하고 그런 다음 실제 역사 속 제2 사례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특히 그 복생이 구전으로 전했다고 알려진 홍범 오행전이라는 텍스트가 오행과 제2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했고요. 반고는 이걸 바탕으로 전한시대의 제2 기록과 해석들에 집대성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제의가 나타났을 때 이걸 그냥 불길하다 이렇게만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주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치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아, 기회로 삼았다. 네. 뭐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거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거나 하는 식으로요. 확실히 그 홍범의 원래 의도였던 인간관계의 윤리, 이륜을 강조했던 것과는 초점이 상당히 달라진 느낌인데요. 그렇죠. 오행 사상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된 거네요. 맞습니다. 오행이라는 틀 자체는 가져왔지만 그 해석의 무게중심이 윤리적인 성찰에서 정치적인 경고, 또 통치 정당성 확보 쪽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텍스트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한 나라에서는 정치적 해석이 두드러졌다면 이번에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로 가볼게요. 네, 18세기 조선의 학자 두실 이환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서전기라는 저작에서 또 아주 다른 방식으로 홍범을 읽어냅니다. 네. 이환모의 접근법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독창적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표준 주석서처럼 여겨지던 송나라 채침의 해석을 그냥 따르지 않았어요. 그냥 따르지 않았다. 네, 오히려 채침 해석을 조목조목 따져 묻고 주자 해석과 비교하기도 하면서 자신만의 논리를 펼쳐나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환모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바로 오행이었어요. 오행이요. 네, 이걸 단순히 9개 규범 중 첫 번째 항목, 이게 아니라 홍범 전체를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파악했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9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로 오행을 다시 자리매김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황극이라는 개념 해석에서도 좀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는데요. 황극이요? 그 임금이 세우는 기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임금이 세우는 기준, 표준 같은 건데요. 이원문은 임금이 기준을 세우는 행위, 건극, 그리고 백성이 그 기준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 작극, 이걸 구분했어요. 구분했다. 네. 그러면서 임금의 역할이 단순히 기준만 딱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이끌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이런 능동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그냥 백성들이 알아서 따르길 바라는 게 아니라 군주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죠. 이거 한나라 때 제의를 통해 경고받던 약간 수동적인 군주상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네, 훨씬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군주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재미있는 해석은 석지복, 즉 복을 내린다는 구절에 대한 건데요. 네. 이전의 채침은 이걸 주로 벼슬이나 녹봉 같은 물질적인 보상으로 해석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환모는 이런 해석을 비판합니다.
대신 주자가 선함 그 자체와 연결시킨 해석에 더 무게를 둬요. 그러면서 복이라는 것의 의미를 훨씬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덕을 쌓고 선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바로 그거죠. 네. 와우. 확실히 한나라의 그 제의중심적 해석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이완모는 홍범 안에 담긴 그 철학적인 깊이, 윤리적인 함의에 훨씬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텍스트를 두고도 이렇게 시대와 관심사에 따라서 해석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네. 네, 바로 그 지점이 고전을 읽는 묘미이자 또 어려움이죠. 텍스트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읽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새롭게 태어나는 셈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근대 한국으로 가볼게요. 네, 한국 근대사, 특히 민족주의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네, 단재 선생.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열망이 정말 누구보다 강했던 분이죠. 신채호 선생의 역사 연구는 목표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나 혹은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민족, 즉 한민족이 역사의 주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였죠. 네. 이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단군과 고조선에서 찾고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독자적인 문명을 가졌던 민족으로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채호 선생은 기존 역사 해석과는 상당히 다른, 때로는 좀 파격적인 주장들을 펼치는데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단군 조선이 만주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가졌고 사만이나 오가 같은 독자적인 정치 제도를 운영했다. 이렇게 봤어요. 네. 또 소도 같은 고유 신앙을 언급하면서 고대 한국에도 홍범의 황극 개념처럼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강력한 중심이 있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려 했죠. 핵심은 결국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채호 선생은 정말 대담한 주장을 합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홍범이나 오행사상 같은 고대 중국 사상의 뿌리가 사실은 고대 한국, 즉 단군 조선에 있다. 오히려 이게 중국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와, 정말인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단군의 아들 부루가 중국 우임금에게 취수 원리를 가르쳐줬다거나 기자가 준하앗에 전한 지혜 역시 원래 우리 것이었다는 거죠. 아, 교원사와 같은 당시에는 주류 역사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기록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요. 이야. 이건 뭐 수천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중국 문화가 주변국으로 전파된다는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적 해석인 거죠. 맞습니다. 신채호 선생에게 오행이나 홍범 같은 개념들은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를 막 깊이 파고드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단군을 중심으로 한 위대하고 독자적인 우리 민족의 서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로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재료로서. 네.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대 사상을 재해석하고 재배치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고유의 난가사상이나 화랑도 정신 같은 것을 더 강조했고요.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의 사상이 후기에는 아나키즘으로 기울기도 했다는 논란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민족 해방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일관된 열망이 쭉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여행을 했네요. 서경, 홍범편의 오행사상. 이게 처음에는 인간 윤리, 이륜의 근본 원리로 제시됐다가 네, 중국 한나라에서는 하늘의 경고, 즉 제의를 읽는 정치적 코드로 바뀌고 그렇죠. 또 조선시대 이완모에게는 군주의 덕과 백성 교화를 위한 철학적 원리로 탐구되고 네, 깊어졌죠. 그리고 근대 한국의 신채호에게는 민족의 위대한 기원, 단군을 설명하는 역사적 근거로 이렇게 끊임없이 변주되는 과정을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역시 홍범이라는 텍스트 자체가 가진 그 놀라운 생명력과 유연성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네요. 한나라 황제에게는 통치의 명분을 주고 조선 유학자에게는 도덕적 이상을, 식민지식이 민족주의자에게는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을 희망을 주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하늘의 재앙이라는 제2 현상에 집중했던 한나라의 시각하고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 이릉이나 철학적 원리를 파고든 조선 이환모의 시각,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
단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려 했던 신채호의 시각. 이 셋의 뚜렷한 대비가 정말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까요? 하나의 오래된 텍스트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따라가는 이 여정은요, 단순히 과거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각 시대와 문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또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는지, 때로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역사가나 사상가들이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현재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죠. 네. 또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받아온 한국과 중국 지성사의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창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살펴본 여러 해석들 중 혹시 당신의 생각과 가장 맞닿는 지점이나 혹은 가장 의문을 품게 만드는 해석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저희는 홍범과 오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대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나라, 조선, 근대 한국까지 이어지는 이 장대한 해석의 역사를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리원리가 정치적 도구로, 다시 철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그리고 민족 서사의 재료로 끊임없이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했죠. 네. 오늘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실마리를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아, 뭔가요? 바로 허도와 낙서라는 고대의 그림 혹은 도상인데요. 하도 낙서요. 네. 이 숫자와 점으로 이루어진 좀 신비로운 그림들이 홍범이나 오행사상과 연결되면서 우주의 더 깊은 질서나 변화의 원리를 상징한다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뭐 하도는 최후용육, 낙서는 채심용구 이런 말도 있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숫자와 패턴 속에 담긴 우주론적 상징들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그 우주 질서, 인간 윤리, 그리고 정치 통치 사이의 관계를 또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수리적인 상징 체계를 통해서 오늘 논의된 세계관을 한번 더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던져보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 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